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우월하다고요? 유엔 도시개발기구에서 전 세계 도시정책을 뒤흔드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전 세계가 Fomentar a 발칵 inovação e a 뒤집어졌습니다. cooperação é essencial 서울은 para enfrentar 집단지능이 os desafios 움직이는 urbanos, 유일한 도시다. especialmente em relação ao 미국과 유럽 câmbio climático. 도시계획자들은 이 Solo 문장을 com políticas 비웃었고 integradas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런던 도시계획청의 28년 베테랑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제출한 보고서는 단 24시간 만에 유럽연합 도시연합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UNDP, 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나사까지 동시에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가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리처드 헨리 케인입니다. 런던 도시계획청에서 시스템 도시 분야만 28년째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살아가는 공간을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이 단순하면서도 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에 인생을 걸어왔죠.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아부다비까지. 저는 전 세계 초고밀도 도시를 누비며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AI 기반 교통 제어 시스템, 복합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민 동선 알고리즘까지. 어느 도시든 수치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엔 도시개발기구 회의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은 도시계획보다 집단지능이 먼저 움직이는 예외적 구조를 가진다.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집단지능? 그건 개념이지 시스템이 아니잖아. 하지만 2주 후 더 충격적인 통계가 제 책상 위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지하철 평균 연착률 0.1%, 쓰레기 배출 불법률 1% 미만, 대도시 한복판 CCTV망 활용률 97.8%, 전국 예비군 체계 가동률 89% 이상. 이건 아무리 봐도 정부 설계만으론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결국 2025년 4월, 저는 서울로 향하는 여객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류 열풍이 만든 과장된 이미지일 수도 있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이질감이 찾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은 유럽 기준으로도 거대한 공항이지만 어지럽고 정신없는 느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이동하고 표지판은 명확했고 수화물도 놀랄 만큼 빠르게 나왔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길,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서울역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말도 안 되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이 가능했고 열차 안은 무선 인터넷이 터지고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유럽이었다면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 감시하고 가방 끌어안고 있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긴 아무도 경계하지 않고 아무도 큰 소리 내지 않았어요. 서울역에서 나와 처음으로 거리 위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무언가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자동차는 많고 사람도 많고 고층 건물도 가득했는데 도시의 소음이 귀에 꽂히지 않더군요. 혼잡한데 어지럽지 않고 붐비는데 불편하지 않다니 이건 도시설계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감각이었죠.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들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정렬했습니다. 누가 먼저냐는 싸움도 없었고 작은 밀침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유럽에서 수십 년간 고생하며 통제하고자 했던 시민 동선이 이 나라에서는 이미 본능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감독하고 있는지, CCTV가 유독 많은 건지, 방송이 나오는 건 아닌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데 모두가 제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숙소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마친 뒤 커피숍 창밖으로 본 서울의 거리엔 아주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그 자체였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교복 입은 학생이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를 주워 넣는 장면이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게 이 도시의 일상이라는 듯 말입니다. 서울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물리적인 접촉도, 말다툼도, 눈치 싸움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확실히 붐비는데 사람들의 감정은 붐비지 않더군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매니저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조용히 지내는 이유가 뭔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굳이 부딪힐 이유가 없죠. 이건 그냥 참는 차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속도를 감속하고 말수를 줄이고 눈치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합의예요. 저는 이날 오후 강남역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상권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내렸을 때 진심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도로 위 차량은 거의 정지 상태였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아무도 서로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혼잡한데도 감정적 소음이 없다는 건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유럽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런던 지하철에서 퇴근 시간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눈 안 달렸냐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국밥이라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들어갔는데 자리가 다 찬 상태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말 한마디 없이 자리 간격을 조정하고 의자를 옮기고 빈 그릇을 스스로 치우더군요. 한국의 배려는 신기했어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말없이 행동하고 감사도 과하게 표현하지 않고 도움받은 사람도 지나치게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고요.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저는 문득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말 없는 나라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나라다. 서울에서의 나흘째 아침, 노트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설계자가 없는데도 질서가 유지되고 통제가 없는데도 효율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도시의 하부 구조를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침부터 주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알아보니 이곳은 매주 정해진 시간마다 분리수거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각자 폐지, 플라스틱, 캔, 비닐을 나눠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확히 배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음료수 페트병도 라벨을 벗기고 뚜껑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벌금 딱지도 아니었고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 한 분께 물었죠. 이걸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니까요. 이 나라에선 시민이 나 하나쯤이야를 하지 않더군요. 그날 오후엔 무인 공공시설을 탐방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수많은 무인 공간이 관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공유 전동 킥보드조차도 도로 가장자리 또는 인도 한편에 일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탄식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녁이 되어 마트에 들렀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제품 스캔과 결제, 바코드 오류 해결까지 혼자서 척척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창한 슬로건을 외치지 않지만 모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제 전공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과연 건물과 도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진짜 도시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밤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질적인 음식 때문인지 피곤이 누적된 탓인지 식은땀이 흐르고 위장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참아보려 했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호텔 프론트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직원이 가까운 병원을 검색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걱정이 컸어요. 이방인인 제가 낯선 서울 한복판에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도착한 병원은 겉보기엔 평범한 내과 의원이었어요. 간판도 크지 않았고 대기줄도 없어 보였죠. 불안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말도 걸기 전에 키오스크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여권 번호만 입력하니 대기번호가 바로 떴습니다. 1분 남짓. 어리둥절한 채로 잠시 앉자마자 곧바로 제 번호가 불렸고 의사 진료실에 들어간 시간은 접수 후 고작 10분 뒤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지금 제가 있는 이 나라는 외국인이 설명도 없이 병원에 가서 1분 만에 접수하고 10분 만에 진료를 받는 나라라고요. 영국이라면요. 내 주치의에게 진료 예약을 요청하려면 보통 3일에서 5일, 응급이 아니면 전화대기만 20분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간단히 문진한 뒤 곧바로 위험 증상으로 진단하고 내시경이 필요한 상황 같아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하니 이 건물 3층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당일에 곧바로 내시경을요? 영국이었다면 예약하고 기다리고 보험사에 확인 넣고 동의서 작성하고 그 과정만 몇 달이 넘습니다. 심지어 비용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여긴 진짜로 그 자리에서 안내받고 3층으로 이동해 병원 방문 몇 시간 만에 검사가 시작됐어요. 장비도 최신이었고 직원은 친절했고 무엇보다 과정이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후 회복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의료 기술도 뛰어났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시스템 자체였어요. 환자가 복잡한 절차를 알 필요도 없고 병원 직원도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행정과 의료가 연동돼 하나의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병원 전체가 거대한 자동화 설비처럼 느껴졌어요. 회복 후 접수대로 내려가 정산을 하려 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아직 없으시군요. 일시 체류자시니까 비급여 항목 포함해 정산 도와드릴게요. 잠시 뒤 진료비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내시경 포함 기본 진료, 약 처방, 영상 검사, 회복실 사용료까지 포함해 총 19만 8천 원.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런던에선 예약도 없이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1,000파운드는 각오해야 해요. 여긴 예약도 없었고 10분 만에 진료에 들어갔으며 검사까지 바로 이뤄졌습니다. 기다림은 없었고 설명은 간결했고 비용은 상식 밖으로 저렴했어요. 저는 그날 밤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환자를 시스템에 태우는 나라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비용도, 시간도, 불안도 최소화한다. 이건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이 기술보다 앞선 나라가 만들 수 있는 기적이다. 한국인들은 아프면 병원을 믿고 국가는 환자를 의심하지 않고 시민은 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삼각형이 무너진 나라에선 의료가 산업이 되고 질병이 가난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도 보호받는 사회였어요. 그게 제가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저는 어느새 익숙해진 동작이 하나 생겼습니다. 2층 정도 되는 계단을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대신 걷고 편의점에서 10초 만에 결제를 마치고 식당에서 메뉴판 없이 키오스크만 보고도 주문을 끝내는 것. 빠르다. 정확하다. 혼잡한데 질서가 있다. 처음에는 이게 기술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마트폰 보급률, IT 인프라, 디지털 행정. 물론 그것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왜 이 나라는 이렇게까지 효율을 추구하는가? 저는 한밤중에 한국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사 식민지, 전쟁, 부흥기, 산업화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제가 지금껏 본 한국의 속도가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기억의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죠. 1900년대 초반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 해방되자마자 미국 소련 냉전의 틈바구니에 낀 분단, 그리고 단 3년 만에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 전쟁 이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에서 3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국이 된 이례적인 역사. 한 가지 확실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여유를 선택할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지만 뭔가 끌리듯 발걸음이 향했어요. 관람동선 초입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더 빨라야 했다. 생존을 위해 속도를 올렸고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효율을 강화했으며 늦게 시작한 만큼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집단 기억이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생명이고 속도가 신뢰이고 정확함이 생존 그 자체였던 사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죠. 사실 유럽에서 빨리빨리는 비꼬는 말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빨리빨리는 목숨을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한때 굶주림에 시달렸던 시절, 식구들 모두가 노동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기억. 전쟁터에서 명령이 1분만 늦어도 진지가 무너졌던 현장. 그 모든 절박함이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치며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 된 것이죠. 저는 1980년대 한국 산업 현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공장에서 쏟아지는 땀, 3교대 야간조, 숙식 제공 기숙사, 그리고 10분 일찍 시작하자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시절 노동자들. 그 장면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효율성이 기계에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5G 통신망, 행정처리 속도, 교육 시스템, 그 모든 정밀한 네트워크는 한국인 스스로가 몸으로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책상 앞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은 기술이 아니다. 한국인의 시간은 목숨값이다. 그들은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기억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의 침묵하는 집단지능이 왜 이토록 압도적인지를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온 지 2주쯤 되었을 때 뭔가 기시감을 느꼈어요. 노숙자가 안 보인다. 유럽의 도시들은 크든 작든 노숙인 인구가 일정 수준 존재합니다. 런던 지하철역 입구엔 늘 그들이 있었고 파리의 센 강변에도 뉴욕의 브루클린 거리에도 그늘진 그림자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없었습니다. 물론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노숙인 복지센터 목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등록된 노숙인 수는 약 800명. 이 정도면 도시 규모에 비해 이례적으로 적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상당수가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진입한 경우였고 다수는 복지시설과 연결된 쉼터, 급식소, 자활사업단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울시는 2009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 무한돌봄센터, 365거리 상담반 등을 운영하며 노숙인의 장기 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었죠. 즉, 노숙인을 가리거나 내쫓은 게 아니라 길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빠르게 개입하고 복지망으로 흡수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다음 날 서울역 근처에 위치한 노숙인 보호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노숙이 오래 지속되는 걸 원천 차단하려고 해요. 누구든 거리에서 24시간 이상 노숙하면 무조건 개입합니다. 다수는 바로 연계되지만 구조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땐 임시 쉼터라도 먼저 제공하려 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노숙인이 거의 안 보이는 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강남역 한복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면 보이지 않게 되는 도시일 수도 있겠다. 누구든 걸음을 멈추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자리도 의미도 존재도 잃어버릴 수 있는 곳.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기회가 넘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는 구조를 강요하는 사회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인은 친절했고 질서 있었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쉬는 법을 잊은 듯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공원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일정에 쫓기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길을 막지 않는다. 하지만 멈추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서울은 그만큼 완벽했고 그만큼 잔혹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빠르게 작동했지만 개인의 숨구멍은 찾기 힘들었죠.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정밀한 사회는 누구도 굶기지 않는 대신 누구도 멈추지 않게 만드는 사회였다는 것을. 이른 새벽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어르신, 지하철 출구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키고 계신 분들. 그들은 모두 70세 전후의 노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시가 청결하고 안전한 건 시스템 덕분일 줄 알았는데 그 시스템을 실제로 굴리고 있는 손과 발은 생각보다 주름지고 느렸습니다. 처음엔 봉사활동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생계형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2024년 기준 약 7만 5천 명의 어르신들이 공공근로, 환경정비, 스쿨존 안전지킴이 등으로 일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120만 명이 넘는 고령층이
노동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 66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률이 35%가 넘는 나라는 단 한 곳, 한국뿐입니다. 그날 오전, 저는 서울 은평구 한 교차로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앞 신호등 근처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분은 땀을 닦으며 말했죠. 아침 7시부터 2시간씩 서 있어요. 이게 월 27만 원쯤 돼요. 그 돈이 있으면 식비는 충당하죠. 27만 원. 그 금액이 한겨울 눈길을 치우고 한여름 땡볕에서 서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존경받는 어른이기보다는 생존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계층처럼 보였어요. 저녁에 종강역 근처 공원에서 바닥에 종이컵과 쓰레기를 줍는 노인을 또 한 명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굵고 손등은 검게 타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한 마음이 들더군요.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지나 IT, 건설, 제조, 문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뤘죠. 하지만 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세대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회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노인을 방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쉴 수 있게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쉴 권리를 포기한다. 존엄과 생존이 충돌하지 않도록 자신을 꾸역꾸역 이 사회에 맞추고 있다. 이곳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달리고 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게 아니라 투명해지는 사회. 그래서 어쩌면 이 나라의 질서와 청결은 그냥 시스템 덕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거리로 나오는 노인들의 발걸음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기술 강국이라 부르는 건 이제 식상한 말입니다.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반도체 생산량 세계 1위, 조선, 배터리, 스마트폰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수치는 이미 통계를 넘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죠.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보낸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느낀 건 그 기술력의 진짜 원천은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삼성전자 디지털 플라자 근처에서 가전제품 체험 공간을 둘러보다가 개발자 출신 직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건 다 만들고 나서도 끝까지 다시 고치는 근성이죠. 저는 한국의 R&D 투자율과 특허 출원 수치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OECD 평균 연구개발비 비중은 약 2.7%인데 한국은 무려 4.9%,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 수도 압도적이었죠. 2023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은 약 7,000건, 미국,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수치를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한 해 평균 노동시간이 약 1,900시간 이상,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기술이 될 때까지 사람을 갈아넣는 구조.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죠. 이게 왜 가능한 거지? 그 이유를 저는 오후에 만난 한 출판사 관계자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린 어려서부터 기술보다 자세를 먼저 배워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준비하고 경쟁이 아니라 버텨냄을 먼저 훈련하죠. 한국은 실패하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패를 반복해도 끝까지 고치고 고쳐서 완성해내는 나라죠.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너지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반도체 산업.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에 비해 기술력은 한참 부족했지만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하나의 전선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야근과 밤샘을 반복했고 자기 집을 담보로 연구소 장비를 사들인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이런 일은 단지 산업계뿐만 아니라 군대, 학교, 병원, 심지어 소방서까지 제가 방문한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병원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그 중심엔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고 한국의 학생들은 뛰어나지만 그 중심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있었죠. 기술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끝까지 붙들고 완성시키는 근성은 국가마다 같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이 나라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갈아넣으며 버팁니다. 한 달 가까이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보면 그저 효율적인 시스템, 기술 강국, 질서 있는 시민의 나라 같죠. 여기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익숙함.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는 것. 이건 교육이나 제도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제가 찾아낸 단어는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생존을 반복하며 만들어진 기억을 공동체 전체가 나눠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모든 말을 빼앗기고도 한글을 지킨 국민들. 6.25 전쟁, 국토가 초토화됐지만 이웃과 함께 다시 집을 세운 사람들. 1970년 80년대 굴뚝 없는 집에서 일하던 부모들을 보며 노력과 근면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배운 아이들. 그 기억은 세대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고등학생이든 60대 어르신이든 비슷한 가치관과 동작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살기 위해 빨라졌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밀해졌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던 시절 스스로 나서서 공동체를 만든 기억. 여기엔 실패를 방치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길을 잃은 노인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길가의 쓰레기를 보면 누구든 줍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만든 잘못도 시스템에 맡기지 않고 직접 사과하고 고칩니다. 한국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든 되게 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즈음 우연히 들른 인사동 찻집에서 한 중년 남성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제 직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잘 돌아가는 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혼자서도 움직일 줄 알아서예요. 그 한마디가 제가 한 달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과 관찰을 한 줄로 정리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양에서 말하는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법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된 나라가 아니었죠. 늘 뒤처졌고, 늘 멈추면 무너졌고, 늘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기억을 교육보다 먼저 전하고 생존을 철학보다 먼저 가르쳤어요. 그게 이 모든 이럴 수가 없는 현상들의 해답이었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 도시의 불빛은 끝없이 이어졌고 한 줄의 문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버티고 살아남은 시간들의 흔적이었어요. 전쟁, 가난, 분단, 그리고 외환위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시련을 뚫고도 사라지지 않은 불빛. 돌이켜보면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건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데이터를 모으러 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른지, 어떻게 이토록 고장 없이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그 근본을 분석해보고 싶었죠.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거나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단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었어요. 제가 목격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부보다 빠르고 기술보다 앞섰습니다. 행정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서로를 도왔고 기술이 도입되기 전부터 공동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아마도 수백 년간 침략과 분단, 외환위기와 팬데믹까지 수많은 생존의 위기를 거치며 국민 각자가 국가 그 자체가 되는 훈련을 해온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마인드를 기본가처럼 지니고 있었죠. 왜 한국만 가능한 걸까?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분단과 침략의 역사가 너무도 길었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유럽의 안보는 동맹으로 유지되지만 한국은 항상 혼자였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수백 번 각성시켰고 그러다 보니 기술이 발전하고 시민이 무장되고 시스템이 견고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쉽게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밀렸고 때론 무너졌으며 그러나 결코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패배를 견디고 준비했고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기. 우리는 이제 이런 나라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시아가 유럽보다 앞설 수 있죠? 프랑스의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고 남긴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유럽 중심의 문명과 기술을 신념처럼 믿고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그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짓밟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고 나니 이건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보고서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종이에 글자를 남긴 게 아닙니다. 정신에 새겨 넣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셀 르브랑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뒤 유네스코 디지털 유산센터에서 세계 각국의 고문서 시스템을 비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건 바로 구텐베르크.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기로 유럽 문명을 한 차원 끌어올린 그 발명과 확산 구조는 유럽인에겐 문명 우월주의의 논리적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네스코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된 단 한 줄의 문장이 제 모든 확신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1377년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은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금속활자 인쇄물이다. 처음엔 발표자를 비웃을 뻔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책이 직지가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인인 저는 그 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껏 누군가의 기록을 빼앗아 놓고도 단 한 줄, 단 한 자도 읽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책을 만들었을까? 무엇을 남기고자 했을까? 그래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방문도 지원도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아라는 대륙을 한 번도 진지한 문명의 경쟁자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실용적이지 않았고 일본은 정밀하지만 창의가 없었으며 한국은 그저 중국의 문화를 따라 적당히 흉내낸 작은 나라 정도라고 생각했죠. 르네상스, 계몽주의, 구텐베르크, 프랑스 혁명. 모든 문명의 기점은 유럽이었다고요. 기록, 기술, 학문, 체계, 제도.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우리가 만든 것을 아시아는 그저 소화하거나 뒤늦게 카피할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게 제 뼛속에 박혀있던 생각이었고 심지어 직지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조차 단지 예외적인 우연일 뿐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시아가 유럽보다 앞설 수 없다는 스스로의 신념을 직접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기괴할 정도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공항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화장실은 무슨 호텔 로비처럼 조용하고 쾌적했어요. 심지어 무료 공항 화장실에 휴지가 넉넉히 구비되어 있었고 세면대 물줄기마저 미세하게 조절돼 있었죠. 그리고 이 느낌은 절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니 엘리베이터에선 향기 나는 공기가 나왔고 벽면 스크린에서는 실시간 열차 위치와 소음 정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고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흐름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 제 조국 프랑스의 관문이자 유럽의 자존심. 하지만 그곳의 현실은 화장실엔 악취가 가득하고 엘리베이터엔 커피 잔이 굴러다니며 입국 심사장 근처에선 노숙자들이 잠을 청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 나라, 우리가 무시하던 아시아잖아. 그런데 왜 유럽보다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 서울 시내로 들어온 후에도 그 느낌은 이어졌습니다. 길거리에 침 하나, 쓰레기 하나 없었고 도보에는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기, 심지어 횡단보도에는 고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 술에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좌석 밑엔 피자 박스와 물기가 흥건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물건을 훔치고 시선을 피하죠. 그런데 여기선 지하철이 도착하면 사람들은 줄을 서고 뒷사람을 위해 계단 중간에 멈춰주며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조심스럽게 누르더군요. 문명이란 게 뭘까? 기술이나 건축물, GDP 같은 수치가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질서와 사람이 만들지 않아도 유지되는 배려의 구조가 아닐까? 이 나라는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고요한 압도감. 가장 충격받은 건 이 나라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태블릿을 꺼내 공부하는 청년, 뉴스 기사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달아놓는 댓글들, 역사적 사실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국민들. 유럽에선 학자가 해야 할 일을 이곳에선 시민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후진국의 이미지, 아시아적 순응주의, 따라오는 문명이라는 고정관념이 단 3일 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던 날, 경상남도 합천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해인사. 직지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8만 대장경이 보관된 곳이죠. 사실 말하자면 직지의 기술력보다도 더 놀라운 건 이 대장경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오래된 불경이 아니라 8만 1258장의 목판을 수작업으로 새긴 집단지성의 걸작이었으니까요. 버스를 갈아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중 마음속으로 계속 묻고 있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수천 명이 오탈자 하나 없이 13세기에 그런 기적 같은 작업을. 해인사에 도착한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부터 달랐거든요. 장경판전. 그 거대한 목조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약간 풀렸습니다. 숨조차 크게 쉬면 안 될 것 같은 경건함이 느껴졌어요. 관리인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판전 안에는 수만 장의 목판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수백 년이 지난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먼지가 없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없었습니다. 습기나 건조함의 흔적도 없이. 이 목판들은 마치 오늘 새긴 것처럼 숨을 쉬고 있었죠. 그 순간 한 장의 경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붓으로 새겨진 한자의 획마다 장인의 손 떨림이 느껴졌어요. 정확했고 고르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계가 만든 것 같은 냉정함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이 경판을 새기기 위해선 글씨를 쓰는 사람, 목재를 다듬는 사람, 판을 새기는 사람, 교정을 보는 사람, 수십 명이 협업해야 합니다. 그 수가 8만 판. 8만 번의 협업과 집중과 교정. 단 하나의 오탈자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경판은 단순한 불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한국인들이 나라가 망할 위기 속에서 생존을 걸고 남긴 정신의 방패였어요. 외적이 쳐들어왔고 수도가 함락됐고 피난을 다녔던 시절에 이 사람들은 칼 대신 붓을 들고 목판을 새겼다는 겁니다. 목판을 조용히 내려다보던 순간 아마 착각이었겠지만 정말 그 나무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우린 모두가 사관이었고 모두가 조국을 새겼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전쟁 중 도서관부터 불태웠던 나라예요. 우린 정보가 무기라고 하면서도 정작 기록은 권력이자 독점이었죠. 하지만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모든 국민이 후손을 위해 기록을 남기는 사관이었습니다. 그날 해인사에서 나왔을 때 제 눈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종이 위에서, 나무판 위에서, 그리고 정신 안에서. 해인사에서 내려온 뒤 몇 날 며칠 동안 멍하니 기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무판에 새긴 문자에서 그토록 뜨거운 체온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과연 지금도 살아있을까? 라는 거였죠.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 뒤 그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주 우연히 스마트폰 뉴스를 보게 됐거든요. 한 연예인이 허위 루머에 휘말린 사건이었는데 댓글란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 수천 개의 댓글 중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은 순식간에 지적되고 정정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하나의 기사에 대해 수십 명이 서로 참고 자료를 붙이며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주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원본 인터뷰 영상 링크를, 누군가는 캡처본과 날짜 비교 자료를 올렸고 어떤 이는 비슷한 루머가 돌았다며
과거 기사 링크까지 남겼어요. 이건 댓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정보가 생산되면 그 정보의 진실성과 맥락을 집단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 8만 대장경을 새기던 민중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역시 오탈자 하나 없이 판을 새기기 위해 수십 명이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교정했죠. 지금 한국의 온라인은 마치 디지털 장경 판정 같았어요. 각 커뮤니티는 하나의 판전이었고 유저들은 교정자이자 목판장, 그리고 사관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사, 과학, 군사 커뮤니티를 들여다봤을 땐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지도를 그리는 유저, 영상 속 차량 번호를 추적하는 유저, 공식 문서와 비교해 시간대 오류를 찾아내는 유저까지 몇 시간 만에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정보 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부 기관도 하지 못하는 정밀한 오류 탐지와 사실 교차 검증을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런 활동의 명예도 보상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8만 대장경이 오탈자 하나 없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단지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두가 정확한 정보만을 남기자는 동일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한 줄의 댓글을 달기 위해 수백 개의 자료를 뒤지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심지어 번역까지 해서 올리는 사람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정보는 통제되어야 할 권력이라 여길 때 이 나라는 정보는 함께 키우는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활자를 찍고 있는 국민을 본 것 같았습니다. 잉크 대신 손가락으로, 종이 대신 디지털 화면 위에. 그들은 아직도 활자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방식이 나무에서 네트워크로 바뀌었을 뿐이었죠. 해인사에서 느낀 그 체온, 댓글 창 속에서 느낀 정보의 집요함, 그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진 순간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얼마 안 돼 세계가 봉쇄 상태에 빠졌고 저 역시 귀국하지 못한 채 서울에 남게 됐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마스크는 구할 수 있을까? 식료품은? 병원은? 유럽에서처럼 정부 발표는 늦고 소문만 무성한 혼란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확진자 동선 공개였습니다. 한 줄 한 줄 마치 국방작전 명령서처럼 세세하게 안내됐죠. 뉴스에 실시간으로 확진자가 몇 명인지까지 공개하는 그 시스템. 이건 국민 전체를 실시간 방역 사관으로 만드는 호출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촌 인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근처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틀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글이 올라왔습니다. 약국 마스크 재고 실시간 확인 앱 만들어봤습니다. 개인이 만든 이 작은 앱은 곧 전국적으로 공유됐고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 API를 도입해 전국 약국과 연동했죠. 국민이 만든 시스템을 정부가 받아들여 실시간 방역망으로 흡수한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국민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라라는 걸요. 8만 대장경을 만들 때 기록은 왕이 시켰지만 판을 새긴 건 민중이었습니다. 오탈자를 바로잡고 배열을 정하고 마지막까지 검토한 것도 백성들이었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정부는 틀을 만들고 국민은 내용을 완성했습니다. 특히나 자발적 제보와 감시는 가히 경이로웠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소문이 돌면 곧장 영상과 영수증이 공유됐고 현장 CCTV까지 확보되며 3시간 안에 공식 확인까지 나왔어요. 정보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쌓아가는 것이었죠.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확진자 동선은 비공개, 마스크 정보는 엉망, 정부 발표는 하루 늦고 병상 정보는 의사도 몰랐습니다. 혼란과 불신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정보의 투명성이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또다시 정보를 생산하는 선순환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방역이 아니라 정보 전쟁에서의 완승이구나.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8만 대장경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었어요. 이 민족의 정보 DNA였고
그 정신이 800년 후 코로나19를 막아낸 겁니다. 정보를 숨기면 무너지는 게 국가고 정보를 열면 지켜지는 게 생명이라는 걸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사관은 왕조차도 수정할 수 없는 사초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의 국민은 마스크 하나, 확진자 동선 하나까지 스스로 기록하고 공유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치 해인사의 목판들처럼 그 기록은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미래를 위한 지도가 되어가고 있었죠. 짧게 보고 돌아가려 했던 한국 체류는 뜻밖의 팬데믹으로 인해 길어지게 됐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은 끊겼고 서울 한복판에 예상치 못한 장기 체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더 깊이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팬데믹 속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에 압도당했다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곡된 정보가 살아남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군사 커뮤니티에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전투기 이야기나 무기 분석 같은 가벼운 흥미였죠. 그런데 스크롤을 몇 줄 내리는 순간 제 눈앞에서 하나의 논문급 분석이 실시간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신형 자주포의 사거리엔 과장이 있다고 올리자 곧장 10여 명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보도자료, 외신기사, 위성사진 비교자료, 탄두 궤적 추적 모델까지. 이 나라 커뮤니티에서는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이기고 국민이 국방부를 검증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물리학자와 전직 장교가 댓글에 함께 등장해서 모델링 좌표축이 잘못됐습니다. 해당 각도에선 이탈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건 무슨 나라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역사 커뮤니티에서는 고구려 지도 하나를 놓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반박하기 위해 한자 원문 자료, 고대 지형 분석, 조선왕조실록, 일본 학자 번역본까지 총동원되어 하루 만에 50페이지짜리 반론 아카이브가 만들어졌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선 외국 유튜버가 한국을 비하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글이 올라오자 영상 속 구체적 지명, 촬영 시간대의 그림자 각도, 사용된 음향 효과의 출처까지 추적해 조작을 입증해버렸습니다. 이런 풍경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음모론이나 루머는 꽤 쉽게 퍼지고 일반 국민은 그걸 걸러낼 능력도 동기도 부족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보가 유통되는 순간부터 검증의 집단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8만 대장경을 새길 때 각 판은 단독으로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은 서로 대조되고 검토됐죠. 판각장, 교정승, 납입자, 감수승. 수많은 직책이 협업하여 하나의 완벽한 목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커뮤니티도 같았어요. 글 하나에 최소 3단계 이상의 검증자가 등장하고 그 검증을 다시 검토하는 메타 레벨의 감시자가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발언이든 근거 없이 넘어가면 지적당합니다. 설령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팩트 체크합니다라는 댓글 하나로 진실과 허위는 분리됩니다. 이 과정을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민족은 정보에 대해 권리가 아니라 책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자유만큼 그걸 정확히 전달하고 후손에게 넘길 책임까지 내재화된 문화였습니다. 그 순간 이 나라에선 말 한마디조차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단단하고 정확하고 무서울 만큼 정직하게 축적되고 있었어요. 이쯤 되니 직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 조국 프랑스에 있는 그 한 권의 책.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이란 타이틀을 가진 보물. 하지만 그 책을 보관하고 있는 파리 국립도서관 안에선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그 책을 수차례 넘겨봤습니다. 페이지도 활자도 잉크 자국도 또렷했죠. 보존 상태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책은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한 유리관 속에서 숨쉬지 않는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에서 마주한 8만 대장경 목판은 복제품도 아니고 전시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제로 수백 년을 버텨온 나무였고 누군가의 손끝이 아직도 새겨져 있는 듯한 생명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단단하게 살아있었고
판전 안의 공기는 기록을 남기려는 민중의 숨결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책의 주인은 종이가 아니라 정신이더군요. 직지 원본을 보관한 건 프랑스였지만 직지의 혼을 지켜온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건 물리적 소유를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우리는 활자를 가졌지만 그들이 간직한 건 기록의 이유, 기록의 사명, 그리고 기록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의지였습니다. 파리에서 본 직지는 인쇄의 흔적이었고 해인사에서 만난 8만 대장경은 기억의 맥박이었어요.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하나는 1377년에 멈췄고 다른 하나는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직지를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정신을 사회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댓글, 공유 문서 속의 협업, 위기 상황에서의 실시간 제보, 그 모든 것들이 직지의 후신이었습니다. 기록은 이들에게 기술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약속이자 생존의 설계도였습니다. 프랑스가 가진 건 단지 종이였고 한국이 지켜온 건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노트북을 켜고 파리 도서관 온라인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직지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니 영문, 불문 모두 정적이었고 조회수도 다운로드 수도 거의 없었어요. 반면 한국의 정보 커뮤니티에선 직지를 기반으로 한 영상 수업, 아이들 교육 교재, 그리고 심지어 게임 콘텐츠까지 제작되고 있더군요. 그건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활이었어요. 직지를 현실로 소환해낸 국가적 집단 기억의 총합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지를 유리관에 가뒀고 그들은 직지를 삶에 심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진정한 주인은 그걸 가진 자가 아니라 계속 쓰는 자라고요. 파리의 도서관은 어쩌면 책을 박제하는 법은 알았지만 책을 살리는 법은 몰랐던 게 아닐까요? 그들은 활자를 가졌고 이들은 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을 지킨 자들이야말로 진짜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한국 땅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렇게 첫 방문을 마무리하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쉽게 식지 않더군요. 머릿속은 내내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이 민족은 왜,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2023년 봄, 현대 한국인의 기록 정신을 주제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여정의 한복판에서 또 하나의 믿기 힘든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2023년 여름,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뉴스 한 줄이 한국 포털 메인을 지나갔습니다. 해병대 상병, 수색 중 실종 사망 확인. 처음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댓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지시자가 따로 있었대. 구명조끼 안 줬다고. 수많은 말들이 퍼져나갔지만 놀랍게도 그 말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집결했고 정리됐고 추적됐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과 커뮤니티 글들이 하나하나 그날의 정황을 되짚고 있었어요. 누가 명령했는지, 기상은 어땠는지, 장비는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 행군 시간은 왜 변동됐는지.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국민들이 하나의 사망 사건을 하나의 국가 시스템처럼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을 정리한 구글 문서를 봤어요. 처음엔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익명 문서였는데 페이지 수는 300장을 넘어가고 각주와 근거 자료가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실시간 수사 리포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걸 작성한 건 정부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네티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명의 병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정의를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 기록들은 국방부를 압박했고 지휘 계통을 무너뜨렸고 국방부 장관을 사임시켰습니다. 진실은 기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신했어요. 이 민족은 누구의 죽음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걸요. 8만 대장경이 나라가 무너질 위기의 불심과 집단지성으로 새긴 기록이라면 채 상병의 사건은 이 시대의 국민이 목숨값으로 새긴 사초였습니다. 이건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국민의 선언이었죠. 그런 한국의 국민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들은 사관이다. 전쟁 중엔 붓으로 싸우고 평화 속에선 기록으로 투쟁하는 민족이다. 유럽이라면
기사 하나 나오고 끝났을 겁니다. 가족만 슬퍼하고 소송은 10년, 결론은 참고하라였겠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국민 전체가 한 병사의 죽음을 자기 일로 받아들였고 그 책임을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정신은 해인사 목판에 새겨졌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사관이 기록을 남기듯 지휘관이 명령을 오도하면 국민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은 역사였고 그 역사는 결국 정의가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죽음을 기록으로 바꾸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하나의 병사를 역사로 바꾸고 하나의 정의를 현실로 이끌어내며 그 누구도 잊히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파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광화문 한복판에서 멈춰 섰어요. 바닥에 새겨진 촛불의 흔적, 청계천 물 위에 띄워진 시민들의 염원, 그리고 광장의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 실시간 댓글들. 한국은 지금도 기록 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사관 역할을 맡아 이 나라의 일기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자만심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죠. 절대 아시아는 유럽보다 앞설 수 없을 것이라는 유럽인의 자만감. 이들의 기술을 빼앗고도 그 정신은 보지 못했던. 하지만 이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더군요. 그 정신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맞이하면 기록하고 혼란이 오면 정리하고 잊을 법한 고통조차 기억으로 되살리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정신은 마스크 앱이 되었고 실시간 제보가 되었고 댓글과 커뮤니티, 제보자와 정정 요청, 그 모든 공간에서 살아있는 활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억을 구조화할 줄 아는 민족, 정신을 세대에 이식할 줄 아는 국민.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그곳엔 8만 대장경 디지털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수백 년 전 누군가가 새긴 글자를. 지금 제가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디지털로 복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초등학생 교재로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역사란 죽지 않는다는 말,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 주인공이 왕도 장군도 아닌 바로 기록하는 국민이라는 사실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단단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더 이상 저는 유럽 우월주의 기록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젠 이 나라의 정신을 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